안녕하세요. 이렇게 비 오는 평일날에 영화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연출한 홍성은이고요. 오늘 나다웃 GV, 크로스 GV로 해서 제가 처음으로 모더레이터를 하게 돼서 좀 많이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독님도 한 말씀,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영화 나다웃 연출한 이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영화 오늘 개봉했는데 이렇게 저녁 시간 또 영화 관람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정권 감독님을 알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사실은 둘이 이제 한국영화 아카데미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 이번에 전주영화제에서 이제 같이 경쟁 세션에서 틀면서 그때 처음으로 좀 말을 트고 같이 술도 먹고 알고 보니까 또 동갑이고 그래가지고 약간 친해진 상태에서 마침 또 크로스 GV를 해가지고 오늘 처음 말 봤거든요. 이렇게 서로 깍듯하게 존대하다가 그래서 이 크로스 GV를 하게 돼갖고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같이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신 관객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크로스 GV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봤어요. 크로스 GV는 뭐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두 영화가 너무 달라서 사실은 어떤 접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쭉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긴 했는데 두 사람 다 광호와 진화 두 사람 다 클라이맥스의 어떤 감정에서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지켜내려고 쭉 달려가다가 물론 지켜내려는 거가 굉장히 다르고 그 방식도 정말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그거를 좀 반성하고 자기가 너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앞뒤 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되돌이키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좀 접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아직은 질문이 많이 안 올라왔는데 얼른 채팅방 접속하셔서 제가 지금 모더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저에게는 좀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이 안 그럼 제가 계속 질문하고 떠들어야 되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 질문을 기다리면서 제가 보면서 좀 궁금했던 거를 이정권 감독님께 여쭤봐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좀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좀 많이 궁금했는데 광호, 일단 주인공 광호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정재강 배우님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전에 다른 영화에서도 봤는데 좀 광호라는 캐릭터랑 저는 사실 바로 연결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물론 영화 속에서는 너무 광호의 모습이고 고교 야구 선수의 모습으로 너무 호연을 펼쳐줬지만은 정재강 배우님 사실 직접 보면 얼굴도 굉장히 하얗고 좀 귀족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귀공자 같은 느낌이 있는 캐릭터인데 광호는 좀 투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재강 배우님을 광호 역에 캐스팅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그 영화 속에서 광호로 분해준 정재강 배우는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순환이대라는 단편 영화에서 정재강 배우를 처음 이렇게 만났어요. 그때 정재강 배우를 보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완전히 꽂힌 거죠. 완전히 꽂혔는데 사실 그 영화 속 캐릭터와 지금 영화 속 광호도 다르거든요.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 영화에서도 굉장히 까맣고 되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정재강 배우를 만나봤죠. 근데 만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하얗고 굉장히 귀족적으로 생긴 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약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그 영화를 찍을 때는 어떻게 된 거냐, 그 영화를 찍을 때는 어떤 그런 비주얼을 가졌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이제 분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까맣고 곰보 분장을 엄청나게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장편이고 이제 소위 말해서 한 25회차, 25일 정도를 찍었어야 하는데 분장만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 영화 속에서 전신 태닝을 사실 했죠. 전신 태닝을 한 달 정도 거치면서 이제 저 피부톤을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또 말라서 사실 모든 배우분들이 대부분 이제 왜소하고 마르시잖아요. 그게 이제 야구 선수와는 맞지 않아서 하루에 한 5끼 정도 먹고 25kg 정도 증량을 하고 촬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이 감독의 이 생각이 상상력이 대단하다. 이 정재관 배우님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광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상상이 가능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난 재능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근데 제일 많이 주목했던 것은 사실 지금 영화 속에서도 정재관 배우가 굉장히 남자다운 체격에 굉장히 뭔가 큰 몸집, 뭔가 그런 소위 말하는 되게 고릴라스러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주목했던 건 저는 그냥 정재관 배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눈빛이었어요. 사실 저는 정재관 배우가 되게 슬픈 눈을 가지고 있는 배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런 외관적인 측면은 저랑 정재관 배우가 같이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용기 내서 정재관 배우에게 시나리오를 줬고 정재관 배우도 용기 내서 같이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그리고 민철이라는 캐릭터가 물론 이 영화에서 광호 거의 다음 정도의 배역인 것 같기는 한데, 민철보다는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왠지 수현에게 좀 더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술 먹으면서 했던 얘기는, 수현이란 캐릭터가 시나리오 초고에는 이제 없었던 캐릭터고 나중에 이제 넣었던 캐릭터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수현이란 캐릭터가 생기면서 이전이랑 어떤 게 좀 달라지고 어떤 게 더 풍부해지거나 이런 효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영화 속에서 사실 광호에게 결국 광호를 감싸주려고 하거나 광호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려고 하거나, 저는 그런 인물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철이 같은 아이는 성격상 너 이거 하지 마라고 되게 다이렉트하게 말을 하진 못해도 뭔가 애둘러서 뭔가 이렇게 말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영화 속에서 아버지인 승길도 광호에게 무언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려는 시도를 저는 종종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시나리오 초보 단계에서 그런 인물들이 있었지만 사실 계속 아쉬웠던 것은 진짜로 광호에게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사실 영화 속에서 광호가 때때로 이기적인 선택들을 막 벌이잖아요. 그것들이 사실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에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인물이 한 명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인물로서 수연이가 등장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랬던 이유는 사실 민철이도 그렇고 승길도 그렇고 광호와 되게 오랜 시간 같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수연이는 툭 떨어진 인물이고 광호의 삶 속에서 갑자기 툭 떨어진 인물이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갑자기 툭 떨어진 인물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나를 막아준다거나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면 주인공인 광호에게 훨씬 더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연이를 보면서 약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광호의 거울 속 다른 모습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광호가 어떤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 어른과 아이의 경계선, 그리고 야구와 야구가 아닌 다른 삶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수연이는 이제 광호가 선택하지 않는 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오래 못 가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이제 광호는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 캐릭터라면은, 수연이는 어차피 오래 못 가고 언젠가는 다 터지고 뭐가 일이 생길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애초에 처음 광호를 만날 때
너무 자주 나오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수연만큼은 광호의 이 경계선에 서 있다는 느낌을 좀 잘 알고 기왕이면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는 마음, 그게 이제 병원의 그 대기실신에서 저는 좀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수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져.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미스테리한 캐릭터잖아요. 그러면서도 되게 이 캐릭터가 있음으로써 광호가 좀 더 풍부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영화 내에서.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재밌는 질문이 좀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한번 네, 저도 이게 좀 궁금했던 질문인데 광호가 이제 낮이랑 밤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굉장히 어두웠다가 영화적으로도 쨍하게 밝았다가 왔다 갔다를 하는데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오히려 밤에 어떤 이 범법행위잖아요. 사실은 가짜 휘발유 만들어서 파는 그런 거를 할 때 오히려 광호의 표정이나 연출하시는 화면들이 어떤 해방감, 평온함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야구 그 뭐라고 하죠? 그 놀이로 야구 이렇게 하는 거 배팅 케이지. 배팅 케이지 그 씬에서도 저는 좀 딱 재밌었던 게 얘는 낮에는 야구를 어떻게든 계속하는 삶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어떻게 보면 아이인데도 어른 행세를 하려는 그런 캐릭터인데 밤에는 또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놀이로 야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 그게 좀 되게 재밌게 와닿았는데 아직 나다웃이라는 닉네임께서 나다웃에서 밤과 낮 씬의 연출 의도가 어떻게 다르게 있으신지 물어보셨어요. 제 민철 역할을 맡은 하얀색 머리를 한 민철 역할을 맡은 이규성 배우랑도 사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중에 하나, 문장이 하나 떠오르네요. 이 질문 들으니까 그 문장은 딱 이거였어요. 그 민철 이규성 배우가 저한테 감독님, 우리 영화는 밤이 더 따뜻한 영화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줬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보이길 바랬고 사실 그랬던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낮이 더 광호가 뭔가 조금 더 불행해 보이고 조금 더 밤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해방감을 느끼는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사실 광호의 낮은 정말 온몸에 힘이 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어떤 욕망, 뭐 열망, 포장하면 꿈일 수도 있고 그런 욕심으로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 아이에게 사실 그러니까 저는 광호는 지금까지 19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그 몸에 있는 긴장을 풀어본 적이 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운동선수이기도 하고 아마도 보통의 운동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저 꿈을 위한 스파트를 시작하고 그렇게 온종일 계속 달려온 그 아이에게 밤에 느끼는 어떤 해방감을 마주하는 순간이 이 인물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결국 이 완급 조절을 할 수 없을 때와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인생이. 근데 광호가 19살이고 앞으로 야구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 밤의 따뜻함을 느끼고 그 이완감을 느꼈을 때 이 아이가 과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옆에서 지켜보고 보고 조금 배우고 네, 그런 게 좀 몸에 체화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거 아까 궁금해서 같이 대기하면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고교야구를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자세한 표현이 가능했는지 궁금하시다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감독님이 좀 뭉뚱그려서 아까 대답하시는데 혹시 그거 말고 다른 대답이 더 충분하게 있으신가요? 야구를 그냥 워낙 좋아해서 그 어쩌다 보니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뭐 따로 연구를 하셨다거나 취재 이런 게 있으셨나요? 일단은 사실 그러니까 제가 뭐 야구에 정말 정말 심한 팬이라는 이야기는 뭐 차치하고 그런 거 포함
사실 이 고교 야구를 잘 알게 됐던 이유는 제가 청춘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청춘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고교 야구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고교 야구 선수들은 어떻게 본인들의 삶을 지속하는 걸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뭐 취재 같은 거는 사실 많이 하기도 했고, 다행히 이제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그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 고등학교 시절에 야구부 친구들과 저는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그 한 반당 한 명씩만 있었어요. 야구부 아이들은 수업을 들어오지 않았고 조회 시간에만 잠깐 왔다가 나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저희 반에 소속되어 있었던 야구 선수 중에 한 명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그 무릎에 물이 차서 어느 순간 야구를 그만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단 한 번도 교실에 없던 친구가 어느 순간 1교시부터 7교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루 종일 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친구를 바라보던 인상이 아마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이 영화의 광호라는 아이를 떠올릴 때, 캐릭터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인상. 네, 갑자기 그 갈 곳을 잃어버린 아이가 교실에서 하루에 7시간씩 그 엎드려서 자고 있는 모습 같은 게 제 생각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시나리오에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촬영도 했었고, 사실 영화의 전체 흐름을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편집이 됐지만,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고교 야구에 대한 어떤 호기심, 관심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이 영화가 고교 야구인데 교실씬이 없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생각해보니까. 인데 시나리오에는 교실씬도 조금은 있었는데 빠졌다는 거군요.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네요. 이건 약간 TMI인데, 교실 씬에서 정재영 배우를 마주하니까 갑자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운동장에 있을 때는 그래 고등학생 오케이. 근데 그 교실이라는 인테리어와 이 정재영 배우가 마주하니까 갑자기 어떤 괴리감이. 그러게요. 저도 보면서 사실 정재환 배우님이 광호 역할을 하게 나이가 많다라는 생각을 사실 한 번도 안 하고 봤는데, 이 공간에서 주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방 배우님 교실에서 교복 입었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나다 처돌이님께서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의 발단이 그거였어요. 원래는 교실 씬에서 교복을 입고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촬영팀과 저희 스태프들이 세팅을 해놓고 이제 정재영 배우가 의상 분장을 하고 온 거죠. 근데 그 교복 와이셔츠를 입고 왔는데 갑자기 무슨 그분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조직폭력 같은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녹화 빼서 입고 네. 그래서 찍을 때는 이제 야 이거 황급히 벗기고 이제 추리닝을 입고 찍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괴리감이 있었죠. 네. 그렇죠. 교실이나 공간뿐만이 아니라 사실 의상에서 오는 느낌도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이제 나다웃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를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첫 영화, 장편 영화 만들면서 저랑 좀 비슷한 캐릭터를 이제 주인공으로 삼았는데, 제가 이정 감독님을 잘 알진 못하지만 이제 몇 번밖에 안 본 사이지만 광호랑 접점을 크게는 얼핏 보면 못 찾겠어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그리고 광호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이 영화를 제가 그러니까 뭐 영화를 떠나서 이 아이템, 이 나다웃이라는 영화를 기획하게 되고 찍게 됐던 이유는, 시나리오를 썼던 이유는, 제가 그 우연찮게 딱 제가 올해로 영화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영화를 하면서 저는 당연히 어떤 꿈 혹은 뭐 저의 욕망, 어떤
그런 것들을 쫓은 거죠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쫓으면서 사실 저 되게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되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조금 힘든 순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순간들에 저한테 찾아오는 어떤 되게 많은 고민들, 그리고 정말 저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과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들, 그리고 실패하는 어떤 실패를 맞닥뜨리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좀 자연스럽게 영화에 담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뭐 물론 영화 속에서 이제 광호라는 아이의 시점으로 따라가고 그 아이를 보여주는 영화이지만 또 저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제 주변에 지금 저랑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되게 많은 청춘들 이야기,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정말 꿈을 위해서 막 정말 무슨 짓이든 나는 하겠어라고 쫓아가는 광호도 있지만 꿈을 어찌됐든 저찌됐든 중도 하차하게 된 민철이라는 캐릭터도 있고, 그리고 같은 꿈을 꾸고 있지만 굉장히 다른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는 교육자의 어떤 꿈을 꾸는 이제 성태라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꿈을 사실 아직 찾지 못하고 조금 방황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수연이라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청춘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제가 이 영화를 하게 됐던 뭐 동기이자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광호라는 캐릭터가 실제 감독님이랑 싱크로율 자체는 높지는 않더라도 성격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 욕망하는 거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뭔가 달려나가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건가요? 사실 글쎄요, 광호라는 캐릭터와 저의 싱크로율은 아마 저를 오래 본 분들은 아마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러니까 광호라는 캐릭터의 싱크로율은 저는 사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광호가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하고 되게 서투르고 투박하게 이렇게 온몸을 부딪히고 다니는 것이지, 광호가 느끼는 어떤 나는 이게 되고 싶어, 나는 이게 하고 싶어, 나는 이걸 이루고 싶어 라는 정말 기본적인 욕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안에 조금씩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명의 관객으로서 영화를 볼 때 그 민철이랑 둘이서 강변에서 맥주를 마시는 씬에서 하는 대사들이 사실은 제가 맨날 평소에 하는 그 말이었던 것 같거든요. 영화 안 해도 되잖아. 영화 그만둬도 다 길이 있고 왜 영화 하려는 거야 할 때 저도 맨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일단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좀 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감독님이 영화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나타낸 대사들이 실제로 영화에 많이 있나요? 전 사실 그 부분이 거의 감독님 약간 자백처럼 느껴졌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와닿아서 그런가? 제가 맨날 하는 말이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광호보다는 그 철교 씬, 그러니까 물가 씬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쩌면은 민철이가 하는 이야기에 저는 조금 더 뭔가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막 소위 말하는 꿈을 쫓아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들을 해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괜찮다고, 제가 만약에 그거를 하지 못하게 돼도 괜찮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어쩌면 제가 듣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친구에게 혹은 가까운 뭐 사람들에게 저의 고민을 털어 막 놓았을 때 그래?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숨 걸고 이거 아니면 죽어야 되고 이런 종류의 절실함은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주변 사람들만큼은 사실 거기에서 좀 한 발짝 좀 물러나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오히려 듣고 싶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저 약간 이번 지금 방금 되게 신기한 메시지가 왔는데 저도 사실 미생을 떠올렸거든요. 사실 드라마를 안 봤어요. 저는 이제 그 웹툰 원작을 정말 좋아하는 팬인데 그 미생에서도 전 미생이라는 이제 웹툰의 주제가 뭔가를 한번 열심히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다시 재기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엔딩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준비를 해왔는데 실제로 단톡방에서도 엔딩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광이는 대학 진학했는데 광호는 대학 진학했는데 졸업하고 프로야구로 다시 진출했을까요?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있었는데 영화가 끝난 후 각각의 인물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엔딩의 의미를 어떻게 두신 걸까요? 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엔딩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엔딩에서 결국에는 광호가 자기가 원하던 그 성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대학교를 가서 야구팀에 들어갔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이제 마중을 나와 있잖아요. 전 처음으로 거기서 광호가 나에게 가족이 있다? 내가 아직 애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느낄 법한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광호가 사실은 되게 혼자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믿는 존재인 것 같거든요. 사실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되게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존재고 저는 그거를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는 장면에서 좀 많이 느꼈어요. 보통 자식이 부모한테 뭐 이렇게 달라고 할 때 무릎은 잘 안 꿇잖아요. 해줘 이렇게 되지. 근데 무릎을 되게 정갈하게 꿇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얘한테 아버지도 가족이 아니고 믿고 기댈 언덕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도 아버지가 나와서 가방도 받아준단 말이죠. 가방도 받아주고 차로 이제 태우러 나오고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보호받는 어린아이라는 걸 조금 본인도 받아들였나? 그러니까 아이와 어른의 딱 그 경계에 서 있는 이 위태위태함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위안을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엔딩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 게 보통 이런 성장 영화 이제 많이 할 때 보통 엔딩에서 야구를 그만두거든요. 야구를 그만두고 나는 야구를 더 이상 못하지만 더 값진 교훈을 얻었어, 더 큰 성장을 이루었어 라는 종류의 엔딩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야구를 어떻게 계속 하는 엔딩인데 감독님께서는 엔딩 고민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제가 한 글자도 쓰기 전에 제목 제일 앞에 이제 제목도 쓰기 전에 제 스스로가 저한테 했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호의 야구는 계속 될 것이다 라는 문장 하나를 제가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나리오를 출발하기 전에 기본적인 줄거리가 있고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이 시나리오가 막상 글자로 출발하고 나면. 근데 내가 지금 이 약속을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어쩌면 광호가 마지막에 야구를 포기하게 될지도 몰라 라는 약간 저도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저에게 스스로 했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광호가 야구를 계속 하게 되는 엔딩이 나온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엔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광호가 하는 선택들 마지막에 그런 것들이 어쩌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비겁해. 너는 그거는 아니야. 그렇게는 솔직히 옳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시나리오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엔딩을 만들게 됐던 것은 그러니까 결국 지금 광호는 영화 내내 지금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걸 사실 제도라고 말하는 건 웃기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 안 속에서 계속 고군분투하잖아요. 그런데 영화의 말미까지 광호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혼자 책임지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걷어차고 나와서 다시 난 야구가 아니어도 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소위 말하는 독립야구단에 가서 뭔가 다시 야구를 해볼 거야.
사실 이거는 저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광고가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그러면 계속 이 현상 유지만 되는 이 사회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반문이 저 스스로도 떠올랐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광호가 저렇게 선택을 했고 계속해서 야구를 이렇게 이어나가잖아요. 근데 광호가 결국 어른이 됐을 때는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어른으로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광호가 그러면 여기서 뛰어치고 나와서 때려치고 나와서 뭔가 다른 삶을 산다고 행복하다고 말하면 저한테는 너무 거짓말 같았어요. 제가 또 다른 거를 좀 감독님에 대한 코멘트가 되게 많아요. 감독님 단발 잘 어울려요. 넉살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럼 듣고 보니 넉살 많이 들으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어릴 적 꿈이 뭐였어요? 영화 감독이라는 되게 개인적인 질문도 있는데 야구 선수가 혹시 어릴 적 꿈이셨나요? 제 어릴 적 꿈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뭔가 막연하게 이 얘기를 듣자마자 왜 이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어릴 적 꿈은 BMW를 타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속물적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렸을 때부터 BMW. 네, 그리고 재광 배우님이 여기 안 계셔가지고 한번 직접 여쭤보고 싶기도 한 건데 혹시 배우님으로부터 캐릭터 준비에 있어서 왜냐면 전 재광 배우님 목소리 들었을 때 이렇게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이제 목소리까지 목소리가 다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뭐 감독님이 목소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걸음걸이도 저는 사실 이제 재광 배우 광호를 이제 뒤에서 따라가는 샷들이 많은데 걸음걸이에서 이미 이 캐릭터가 느껴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이렇게 걷잖아요.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또 걸을 때 이 흔들리는 느낌도 다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광 배우님이랑 좀 얘기를 나누셨는지. 사실 캐릭터의 뭔가 성격, 뭔가 캐릭터의 뭐 전사, 캐릭터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외향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얘기를 안 나눴던 것 같아요. 그냥 정재영 배우가 뭐 감독님 저 살 찌우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고 물론 제가 이제 태닝, 뭐 왁싱, 뭐 모든 것들을 제가 요구하긴 했죠. 그런 이제 정말로 그 외관을 위한 것. 근데 이제 뭐 걸음걸이나 뭐 말투,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정재영 배우가 굉장히 사실 많은 부분들을 디자인해 왔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외관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 갑자기 현장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정재영 배우에게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 두세 번 정도 했었어요. 딱 제가 컷하고 이제 제가 정재영 배우랑 가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제가 그때는 이제 제가 반말을 실제로도 하는 사이고 해서 재광아 지금 약간 정재광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뭔가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차이를 정확하게는 못 느끼겠지만 지금 광호가 아니라 정재광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몇 번 나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정재광 배우님이랑 광호의 싱크로율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물론 이제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시거나 하시면은 외관은 사실 싱크로율이 거의 한 제가 볼 때 15% 이하일 것 같은데 저는 사람으로서는 좀 없으니까 저는 한 90% 정도 나옵니다. 약간 야망 욕망 덩어리인가요? 네, 그 점이 너무 좋았고 실제로 이제 알던 사이여서 사실 정재영 배우를 생각하고 썼던 시나리오였거든요.
주인공으로. 네, 그래서 그런 정재영 배우의 어떤 성격 같은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아마 저는 정재영 배우가 저런 눈을 가지고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했었어요. 지금 꼴찌는 롯데님이 되게 길게 이제 주신 게 있는데 두 영화를 비교해보면 혼자를 자처하는 진아와 의도치 않게 혼자 고립되는 광호가 대비돼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호는 자기가 혼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감독님이랑 싸울 때 그 얘기 하거든요. 나도 다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근데 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감독님은 감독님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여기서 더 많이 들었거든요. 감독님이라는, 그러니까 프로야구, 그러니까 그 고교야구 감독님이라는 게 어때야 한다라는 어떤 환상만 아직 가지고 있는 거지 5천만 원씩이나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못 한 거죠. 그 노란 봉다리에 사실 들어봐야 몇 푼이나 들었겠어요. 그래서 얘 아직 너무 아이구나. 정말 아이구나. 그리고 화법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저 원래 후회 같은 거 안 하는데요. 그리고 드래프트가 자기 꿈이었던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광호의 꿈은 프로야구 선수인데 제 꿈이었단 말이에요. 드래프트 이러고 저도 대학 갈래요. 너 진짜 대학 갈래? 당연하죠. 되게 단순한 화법을 쓰고 엄밀히 말하면 되게 멀리 있는 꿈의 어떤 중간 다리에 불과한 것들을 가지고 되게 단순하게 요구하고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캐릭터여서 오히려 조금 더 안쓰럽다고 해야 되나? 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아까 진짜 저는 진짜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씬이 생각보다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감독님이 어느 정도 의도하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엄마 아빠 앞에서 진짜 심하게 혼날 때 빼고 무릎을 꿇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꿇은 적이 없어요. 너 몇 대 맞을래? 이럴 때 꿇은 거지. 근데 보통 아빠한테 뭔가를 뚫을 때 저렇게 하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 애어른이다. 자기가 어른이라고 착각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궁금했는데 아버지가 친아버지는 아니고 이제 친모와 결혼한 계부인 거잖아요. 그리고 광호가 이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사실 계속 인식을 못하는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 아버지 캐릭터에 대해서 감독님이 왜 이렇게 설정을 하셨고 왜 하필이면 친부가 아니라 계부인지 그러니까 뭐 사실은 두 개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엔딩에서 또 기대를 언덕은 아버지인 것 같기도 해서 그런 아버지 캐릭터 설정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만나게 된 그 아버지라는 설정이 있지만 저는 사실 초등학교 이전부터 사실 그 광호의 아버지로서 이제 가족이 된 분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상 이제 그런 설정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친부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광호조차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정말 피치에 몰렸을 때 되게 뭔가 되게 소개도 없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꺼낼 때가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것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광호가 어차피 우리 엄마 거잖아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피치에 몰렸을 때 할 수 있는 되게 어쩌면 좀 서투른 말 그리고 못된 말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결국 근데 친부와 계부인 것을 떠나서 사실 별로 이렇게 소통을 서로 잘 하지 못하는 그냥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도 사실 저는 영화에서 계속 끊임없이 저 둘 사이가 되게 말 한마디 없는 저 둘이 야구라는 어떤 공통점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보여주고 싶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었고 결국 그 소통하지 못하는 둘이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별말 없이 한마디 말도 없이 광호 가방을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만 되기를 바랬어요.
사실 저는 혼자 사는 사람들도 사실 딱 그 뭔가 관계가 더 나아진 것 같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광호와 아버지는 되게 서로 뭔가 소통이 잘 안 됐었고 그렇게 뭔가 불평불만을 서로 막 하고 그랬지만 마지막에 조금 더 나아지길 바랬죠. 근데 그게 딱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면 정말 세상에서 그 누구 못지않은 관계성을 둘이 나눠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 네, 그런 생각하면서 좀 만들어낸 어떤 캐릭터 그리고 광호와의 관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딱 가방 받아줄 때 좀 마음이 놓인다고 해야 되나? 애가 애답게 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영화 초반부의 광호였으면 약간 됐어 내가 들게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마음이 놓였던 기억이 나요. 저는 감독님께 제가 좀 궁금했던 건데 광호는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만이 아니라 광호는 왜 드래프트 선발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영화가 좀 신기한 게 처음에 광호의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과관계상 얘가 그래서 잘 나갔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 이게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연습생 저는 이제 야구 고교하고 전혀 모르지만 연습생 제안이 들어왔어. 쉬운데요? 저 드래프트 할래요. 그래서 그럼 얘가 드래프트 되나 보다 약간 이렇게 기대하기 마련이잖아요. 안 되거든요. 왜 드래프트가 안 됐을까요?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요새 많이 하는 말인데 어중간한 재능이죠. 그러니까 저희 다 한 번씩은 되게 빛나는 순간을 마주했었잖아요. 우리 다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 빛나는 순간들이. 근데 그 한 번쯤 빛나는 순간이 우리의 성공을 평생 보장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재영 배우가 저한테 이제 영화를 준비할 때 감독님 근데 광호가 그래서 야구를 뭐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를 뭐 전국 몇 등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그냥 정재영 배우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재왕아 그냥 너랑 나 정도야. 그러니까 저도 잘 한 적이 있어요. 잘 한 적이 있고 네 근데 뭔가 그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뼈를 맞아가지고 듣다가 네. 그쵸 감독님과 제 정도가 광호의 위치인 거죠 약간. 그래서 감독님들한테도 나다웃의 시기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감독님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점을 꼽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영화에서 나다웃이라는 게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삼진아웃 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제 휘둘렀는데 또 놓쳐서 그래서 운 좋게 어쨌든 출루하는 그 상황을 요렇게 나다웃이라고 한다는데 감독님께 이게 나다웃의 순간이라 그러면 약간 삼진아웃을 당할 것 같은데 약간 구사일생의 느낌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그런 시기가 있나요?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저희 영화가 작년 2월에 촬영을 시작했거든요. 작년 2월부터 이제 한 달 반, 한 2달 가까이 동안 이제 23회차에 촬영을 했는데 작년 2월에 아시죠? 작년 2월이 코로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저희가 헌팅을 했던 많은 장소들이 이제 엎어졌고 그리고 저희 영화에 되게 많은 야구부원들 그러니까 실제 막 선출 팀에서도 오셨거든요. 그 팀들이 이제 단체 훈련이 다 취소되면서 사실 그것들이 다 취소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굳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저희에게 계속 찾아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순간들이 매번 있죠. 매번 있고 그래서 촬영장에서 맨날 배우들이 그랬어요. 와 이거 진짜 제목 따라간다고. 결국 촬영이 엎어지진 않았거든요. 꾸역꾸역 찍었거든요. 꾸역꾸역 해내고 꾸역꾸역 영화를 다 찍긴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나다웃이라는 순간은 사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언제 한 번을 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찾아오고 계속해서 뭔가 괴롭히고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선택대로 항상 되지 않고 우리는 항상 뭔가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죠. 예. 행복할 때도 있죠 그만큼.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지속하게 하는 것이 뭐 결국 뭔가 네 사는 거 너무 거창하게 들리긴 하지만 네 그냥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감독님은 나다웃 상황 아, 이렇게 역공을 잠깐만요. 네, 항상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영화 찍다 보면은 근데 저 약간 운명론자여가지고 이게 진짜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순간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뭐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이 있겠지.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겠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엔딩 씬이 원래 시나리오에 썼던 거랑 좀 다른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원하던 엔딩 컷이 있었는데 그걸 너무 찍고 싶다. 이걸 찍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 컷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다. 했는데 촬영 감독님이 요거 찍으시려면요, 감독님 세트를 이제 방신이었어요. 안방 세트를 지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찍는 아파트 거기에 조명 크레인 하나 이제 크게 달아가지고 운동회 사람 잠 못 자게 해야 되는데 둘 중 하나 돈이 된다면 말이지만 근데 돈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이 영화 왜 찍지라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영화 찍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랬는데 어떻게든 또 다른 엔딩을 찾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엔딩도 저는 사실 뭐 나름대로 좋아하기 때문에 저에게 약간 그런 순간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약간 그런 건가요? 딱 감독님과 저 같은 거죠. 그냥 딱 그 정도 수준. 네. 저 이거 제가 아까 멋대로 해석한 걸 수도 몰라가지고 요 질문 들어온 김에 감독이 광호가 가져온 돈봉투를 보고 폭력을 행사한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요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정작 광호가 돈을 가지고 오니까 그것도 친구의 돈이죠. 가지고 오니까 때리는데 저가 생각한 거는 어쨌든 택도 없는데 광호의 정말 그 택도 없음을 보여주는 씬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감독님 제가 본 게 맞나요? 네네 그게 맞죠. 네, 그게 맞고 그게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봤다 뭐 이런 뜻인가요? 뭐 그렇죠. 네. 첨언하실 게 없어 보이셔서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그냥 사실은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나 감독님이나 첫 장편 영화잖아요. 이제 저는 사실 개봉을 아까 보니까 2주 전에 했더라고요. 전 것보다 훨씬 오래된 줄 알았는데 2주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개봉한 소감을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혼자 사는 사람들 개봉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어떤 이제 아카데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성은아, 이 영화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한번 들어가긴 어려운데 일단 발 한번 들이밀고 그래 너가 우리 마을에 이러니야 하고 나면은 생각보다 괜찮다? 이게 살만한가요? 생각보다 내가 영화인이구나라는 느낌을 딱 받으면은 좀 힘든 일이 많고 사실 돈도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생각보다 버틸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그때 그분한테 제가 그때 좀 힘들 때여갖고 교수님한테 제가 따져 물었거든요. 증명 못하면 쫓아낼 거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단 발 들여놔도 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보고 있다가 증명 못하면 발로 찰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상 영화인이라는 생각을 이제 장편 영화를 개봉하니까 전 처음 드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누가 저한테 뭐해? 너 뭐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저 영화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저 배움의 길은 끝이 없는데요. 막 이렇게 드립치고 그랬는데
내가 영화인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사실 이 영화로 막 100만, 막 1000만 관객 든 건 아니지만은 그것만으로 좀 행복하긴 했거든요. 감독님 개봉 소감 어떠신가요? 네. 사실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뭐 이 좋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너무 좋은 건 사실 너무 베이스에 깔려 있고 너무 기쁘고 떨리고 설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이제 인터뷰 매체 그걸 할 때 그런 기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저한테. 이 영화가 나다웃이라는 영화가 성장 드라마의 이야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 어떤 야구 이야기라는 것보다 감독님이 생각하는 성장의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를 여쭤보셨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생각이 났던 키워드가 반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진짜 찍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장편 영화를 찍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0년이라는 세월을 달려온 것이기도 하고 진짜 열심히 해왔어요. 열심히 해왔고 어쩌면 광호처럼 살아왔던 것 같기도 해요. 온몸에 힘 꽉 주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첫 번째 장편 영화를 틀고 드는 생각은 그런 반성의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오히려 성장하는 방법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성 감독님이 아까 이제 영화의 말미에 광어도 진화도 그 반성을 그냥 어떤 누구에게 잘못했다라는 말을 건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첫 번째 장편 영화를 오늘 개봉했고 또 앞으로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의 관객분들이 만나주시겠죠. 그러면 저도 내가 여기서 뭐가 부족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 사실 저도 영화에서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 시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좀 그거를 좀 보는 재미도 앞으로 좀 쌓아가려고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어떤 캐릭터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하는 순간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을 때가 많거든요. 사실 정말 말하기 어려운 거고 보통은 대충 그 순간을 때우려고 많이 이야기를 알았어 내가 내가 미안합니다 약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그 말하기 너무 쉬워지잖아요. 오히려 더 달코달아서 잘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첫 크로스 GV를 마치려고 하는데 내일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상영 이후에 이제 위치를 바꿔서 또 GV가 한 번 더 있거든요. 나다웃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늘 개봉을 했으니까 또 혼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스코어로 혼자 사는 사람들 1만 넘었으니까 나다웃은 2만 넘을 수 있게 또 야 거짓말 아닌가요?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럼 열심히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감독님 여기 오신 관객분들께 마지막 감사 인사. 네 아까 정말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에게는 오늘이 정말 특별한 날이거든요. 제 첫 번째 장편 영화를 개봉한 날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네, 이 좋은 기억 제가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감사합니다. 나누겠고요. 감사합니다.